중국 공무원들은 최저임금법도 위반하면서 급여 체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올해 정도에 공공부문에 특히 윤석열 정권이 지금 이제 뭐 막을 내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체계가 되면서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게 급여 체계와 정년 문제입니다. 급여 체계는 지난해 12월 17일로 기억하는데 날짜는 정확치 않은데요.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존의 법 판결은 임금의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이 세 가지 성격이 담보되어야지만 통상임금으로 본다라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뭐 고정성, 정기성, 일률성 이 단어가 별도로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일률성을 깨기 위한 방법으로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라고 하는 재직 요건을 갖다 붙였어요. 법원이 그 단서를 달았어요.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상여금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분기별로 그럼 3, 6, 9, 12월에 이제 지급을 하면은 이 상여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 이래 버리면은 그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은 그걸 받을 수 없는 요건이 되거나 혹은 그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은 이게 통상임금에서 배제되는 이런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취업 규칙에다가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라는 문구를 다 삽입을 했었습니다. 공무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자체. 그런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 문구 하나로 일률성을 깬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최종적인 거고, 이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그렇게 일률성을 규정한 바가 없다라는 이제 판결을 다시 내림으로 인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제 상여금의 경우에는 대부분 뭐 특별한 정말 특수한 어떤 그런 조건이 없다면은 대부분 상여금은 다 포함될 거예요. 이게 통상임금 포함될 거예요. 이게 통상임금을 포함되면은 나누는 변수 대비 상수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상 시급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공공부문에 특히 정부, 지자체, 교육청, 공단, 공사, 공기업 이 국가계약법의 규정을 받는 거의 대부분의 공기업에서는 이 상수가 이제 엄청 커져서 통상 시급이 되게 높아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의 이제 시간외라든지 연차 수당이라든지 등등등 유급으로 계산되는 모든 기준에 이제 이 시간급이 커지기 때문에 급여가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 행안부가 작년에 행안부 공무직들을 대상으로 교섭을 하다가 정년 65세에 합의를 해줘버렸죠. 그게 합의가 됐다라는 게 보도가 되니까 그 다음날 부랴부랴 행안부가 막 보도자를 내가지고 이걸 행안부 지침으로 오해하지 마라 막 이렇게 보도자를 냈어요. 근데 행안부가 어쨌든 기재부가 브레인이라면 행안부는 집행이잖아요.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서 다 규제 막 그거에 따라서 업무를 다 보시잖아요. 근데 행안부가 교섭을 통해서 행안부 공무직들을 65세로 정년을 연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현재 존재하는 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 때문에 고용상 연령차별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데 나이 제한 이런 게 다 없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에서 정년은 유일하게 이 법에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한민국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 조문에 60세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이 항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60세가 되기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그것을 무효로 간주하고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야 되는 게 이게 고촉법이라고 하는 그 법의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최저임금처럼 그걸 이하로 주면 안 되는데 그거밖에 못 받는 것처럼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우리나라는 정년이 60세로 대부분 다 규정되어 있잖아요. 교수 빼고 나머지 특수 전문직 빼고는 다 만 60세 되면 다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법에는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가 했는 게 저게 헌법 소원이든 뭐든 뭐 위헌적 판단을 내릴 근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잘했다고 받는 거죠. 왜? 연금 수령 시점하고 우리나라는 이 퇴직 시점하고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인 빈곤이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책으로 이 정년 연장 이런 것들이 이번 대선이든 다음 총선쯤 되면 아마 엄청 공약으로 쏟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이 와중에 행안부가 먼저 65세로 늘려버렸어요. 그럼 행안부가 늘렸으면 지자체 공무직 돌리고 타고 들어오는 거 순식간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웃긴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지자체에 있는 공무직들은 처음 입사해도
후급 공무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노후도 어찌 보면 좀 보장받는 이런 개념이 돼버리고 우리나라의 교원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되게 불안정하게 생각되고 또 이거를 연금법 개혁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다 따라야 되고 이런 조건에 퇴직금을 대체하는 연금이 그리 불안정한 데다가 급여도 이제 이 급수가 낮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하면 이제 굉장히 이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 굉장히 크게 불만들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본부장님이나 이렇게 중앙회 회의 같은 데 가시면 이런 현상들, 사회 법제도 환경의 변화들이 우리 조직 내부에 미치는 정서적 여파,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교육에서 어떻게 잘 모아가지고 기재부나 이런 데하고 어떤 이 교섭의 틀이 아주 안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잘 풀어내지 못하면 공직사회 전체가 위험한 어떤 이런 문제, 이것을 내부에 잘 담론화시켜서 어떻게 대응하고 돌파할 것인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런 것들이 올해 굉장히 관건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촉발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내년도 되면은 이건 정말 공무원 사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동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석님 아까 전에 네. 작년 12월 17일경인가 날짜는 정확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에 이제 그 공무지 관련해 가지고 뭐 소상인은 그거 나왔다 그랬잖아요. 판결이. 네. 그거 좀 찾아가 저희한테 좀 주시고. 제가 그 지난번에 그 우리 또 다른 회의 상임위 회의 때 했던 자료 들었던 것처럼 그거 제가 그 교육했던 자료가 있으니까요. 교육 자료를 제가 텔로 이정호 동자한테 보내놓게. 그게 이제 통상임금 관련해서 어차피 걔들은 행안부하고 다 대교섭이더라도 그 법적인 근거가 이제 보장되니까 그쪽으로 해가 이제 전국의 시군구에 있는 공무직 공공운수 소수가 아니더라도 이제 글로 다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저희가 대정부 교섭이나 교섭 아니더라도 협상을 할 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섭할 수 있는 약간 지렛대로 활용될 수가 있잖아요. 있죠. 잘 짜증나지만 파워를 잘 모아내는. 짜증나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준비 구성원들도 충분하게 그거를 공부를 해놔야 되겠다. 네, 아마도 저희처럼 지역의 본부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을 그 공무원노조 중앙회 정책실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않겠나 싶은데 어쨌든 우리 여기 교육하고 계신 우리 지역의 동지들은 같이 회람할 수 있도록 그 작년 대법원 판결고 무슨 요소가 어떻게 바뀌어서 이 어떻게 캐파가 커지게 되겠다 하는 걸 설명해놓은 자료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텐데 그럼 이제 일터의 모습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우리가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이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원리와는 표면적으로 좀 다른 게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표면 이하에 있는 본질은 사실상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가 우리 공무원 이 직군에 특화되어서 맞춤형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의 한 축이다라고 보시고 불로소득부터 우리 일터에 숨어 있는 어떤 이 지배 작동 원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동영상을 한편 좀 보고 시작을 할 텐데요.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의식주를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은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간은 의식주에 필요한 물건들을 어떻게 생산하고 있을까요? 의식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구, 기계, 공장과 사무실 등이 필요한데 이것을 생산수단이라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생산수단은 1%의 사회 구성원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99%의 사회 구성원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 구성원의 99%는 노동력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수단이 없고 1%는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지만 생산할 수 있는 노동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자본가와 노동자를 맺어주는 것은 고용계약입니다. 고용계약은 노동력 매매계약이라고 할 수 있죠. 계약을 통해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입하여 상품을 생산하도록 합니다. 자본가는 이렇게 생산된 상품을 판매해 그
그 돈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노동자인 우리가 생산한 목 전부를 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빵 공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장은 빵 공장을 열기 위해 공장을 임대하고 설비와 빵 원료를 준비합니다. 사장의 목표는 돈을 버는 것입니다. 사장은 계약을 통해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노동자는 빵을 만들어 판 돈을 모두 금고에 넣습니다. 금고는 사장의 것입니다. 월급날의 사장은 금고에서 돈을 꺼내서 노동자에게 임금을 줍니다. 노동자가 금고에 넣은 돈을 꺼내어 되돌려주는 셈이죠. 전부를 돌려줄까요? 그러면 사장은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노동자는 자기 임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금고에 넣어야 합니다. 먼저 노동자는 빵 공장 운영비로 들어갈 두 번째 몫을 금고에 넣어야 합니다. 그 몫으로 사장은 임대료도 내고 다음 달에 사용할 밀가루도 구입하죠. 이 모든 비용도 노동자가 금고에 넣은 돈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장의 호주머니에 들어올 돈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임금과 운영비로 모두 나갔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동자는 사장에게 돌아갈 세 번째 몫을 금고에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장이 가져가는 몫을 이윤이라고 합니다. 사장이 빵 공작을 하는 진짜 목표는 바로 이 이윤에 있습니다. 요약하면 노동자는 세 몫을 벌고 있습니다. 임금, 운영비, 이윤. 자본가는 노동자가 생산한 세 몫 중 한 몫만 노동자에게 주고 나머지 두 몫은 운영비와 이윤으로 가져갑니다. 회사의 규모가 크든 작든 원리는 동일합니다.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자본가들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이용합니다. 첫째,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노동 강도를 높여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죠. 둘째, 임금을 깎아 생산 비용을 줄입니다. 이렇게 나온 이윤을 초과 이윤이라고 하는데 모두 자본가에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싼 값의 고용을 늘립니다.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 파견, 계약직, 이주 노동자 등등. 노동자의 임금은 날로 적어지고 자본가는 그만큼 더 많은 이윤을 챙깁니다. 생산물은 그것을 생산한 노동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생산 수단과 함께 자본가의 소유입니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는 생산 수단이 없는 노동자 계급과 생산 수단을 독점한 자본가 계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동자의 노동으로 만들어낸 이윤을 사장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을 법과 제도, 공권력 파일이 그 부분에 네, 좀 떼졌는 모양입니다. 제가 우리 공무원들의 인식에 좀 특화된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없어서 그냥 교재에 있는 영상을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잠깐만 좀 교재 밖에 설명을 좀 하고 요 파트를 좀 우리 노동자들이 순진해서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받는 게 뭐죠? 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월급, 급여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했는 노동에 대한 부가가치의 생산량 자체를 급여로 다 받아버리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기업은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0년 전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H바를 하나 그리고 여기에서 한 달 동안 총 일한 총 노동량
표현해 봅시다. 총 노동량의 이것 전체를 급여로 받으면 임금으로 받게 되면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 망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총 노동량에 대한 대가 중 일부를 급여로 임금으로 준다는 얘기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한 달 동안 이만큼을 일했는데 급여를 받는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 자본가의 비용, 이걸 뭐라고 규정할 것인가? 마르크스는 여기에다가 이를 뭐라고 붙였냐면 필요노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필요노동. 그리고 그럼 나머지 이만큼의 내 노동을 제공한 것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남게 되는 노동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여기에다가 잉여 노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주류 경제학에서는 마르크스 경제학에서는 이것을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이라고 규정했다면 이거를 잉여노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 개념은 주류 경제학에서도 이걸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조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이 잉여노동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기 위해서 잉여 그러면 뭔가 남아도는 이런 이미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내가 일했는 곳에 왜 나는 저거밖에 못 받아요? 이렇게 연결될 개연성이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언어를 어떻게 바꾸냐면 잉여노동을 이윤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죠. 수산 인더스트리 울진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의 정비 업체가 하나 있는데 2014년도 조직이 돼서 제가 거기에 이제 투쟁을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는데 정세균 씨가 거기 수산 인더스트리 사장의 친형이더라고요. 이거 뭔가 민주당 쪽하고 연결이 돼 있다 싶어서 엄청 추적을 했는데 정동영 아니면 정세균인데 싶어서 추적을 했는데 못 찾았는데 나중에 뉴스타파 기자를 통해서 실제 확인을 했는데 정세균 씨가 친형이더라고요. 그 동생 사장 이름이 정석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동생이 그 회사에 또 일을 하고 있어요. 정직현이에요, 이름이. 정석현, 정직현이면 당연히 현재 돌림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일 맏형인 사람은 이름이 정세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투쟁 깨지고 그걸 알게 됐는데 이 양반들이 발전소 정비라고 하는 것은 발전 중지 사태 또는 정비할 일이 발생해야지만 업무가 발생하는 약간 단속직 업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대다수가 방청 작업이라고 막 업무 일지를 막 적어놨는데 실제로 뭐 하는 거냐면 녹슨 데 없나 있나 그냥 살펴보고 녹슨 데 있으면 끌어내고 밴드 칠하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 기술 인력들이 고도의 기술 라이센스 따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거기 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이론들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 계약을 따려면은 이 PQ라고 해서 사전 적격 심사 국가계약법에 따라서 이 계약에 참여할 업체들을 미리 한번 걸러주는 이 PQ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자격증 1급 몇 명, 2급 몇 명 이렇게 기술 인력이 보유가 돼야 되거든요. 이론이 다 있어야 계약을 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울진에 있는 이론수를 평상시에는 다 빼내가지고 다른 데다가 2중, 3중으로 이름을 다 등재시켜가지고 계약을 따내는데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때는 그걸로 잠깐 파견 보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 인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기술 인력이 많을수록 계약을 많이 따내니까 어떻게 하느냐? 수시로 교육을 보내요. 가서 뭐 따와라 뭐 따와라. 그래서 제가 1년 365일을 통으로 매일매일 발전소 전체의 정비 노동자 그러니까 부재 현황을 매일 하루하루 매일 조사를 다 했더니 제일 심각한 거는 80명 정비 인원 중에 13명만 남아있고 다 밖으로 나가 있는 이런 날들이 태반인 거예요. 제일 적을 때가 1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필수 유지 인력 이것도 교섭부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마치 이 사람들이 무슨 뭐 체르노빌 뭐 이런 사진 막 갖고 와가지고 얼마나 중요한 원전인데 여기 파업을 하면 되느냐 하면서 막 내가 웃으면서 아이고 뭐 탄핵 인사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하면 그래 인사를 하고 부재율을 딱 보여줬죠. 그리고 나중에 국회에서 이걸 하고 국정감사까지도 했던 자료로 썼었습니다. 부재율을 딱 보여줬더니 자기들이 유리하게 하려고 초빙한 포항공대 원자력 융합과 교수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 이 원자력 발전소의 현실이면 대한민국은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다. 이 정도로 탄식을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노동조합이 왜 만들어졌냐면요. 계약서를 우연히 노동자들이 보게 된 거예요. 계약서 상에는 모두가 자기 임금이
2배 좀 더 넘는 돈으로 계약이 다 돼 있어요. 당시에 계약금 총액의 직접 노무비, 국가계약법상에는 이 공사 이 계약서에는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공유수비 다 따로 표기가 되거든요. 직접 노무비를 딱 놓고 봤더니 자기들 80명 인원을 현장직 최고 직급인 과장 대우로 임금을 계산해도 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나머지 임금 다 어디 갔냐? 국가로부터 이 사람들 20기면 여기에 돈 주라고 채용을 한 건데 그 8명의 인력이 전체 받아야 될 임금의 직접 노무비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임금을 다 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해요. 이게 한 번 잡았다. 여러분들 잘 걸렸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법적으로 제기하고 임금 착공 문제 이런 걸 사회적으로 알리고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법적 대응을 하려고 변호사를 또 찾아갔더니 아니 지부장이 왜 이러세요? 하면서 그게 이윤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변호사님이. 제가 너무 막 투쟁 생각에만 막 꼽혀 있어가지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의 보편적 이 원리를 잠시 망각하고 엄청난 비리 범죄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울산에 금속 법률에 가가지고 그래 얘기하기를 아씨 그런가 그래도 검증을 해보자 싶어갖고 대구에 이 감정이라고 후배 변호사인데 이 대구 민변에 그 활동하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다시 가가지고 했더니 아니 그게 보장되는 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직접 노무비 문제는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큰 화두가 돼 있죠. 이제는 특히 그 이후에 서부 발전에 김영균 열사가 빨리 죽었을 때 김영균 청년이 받았던 임금이 230, 220 요 정도였는데 그 한 명에게 책정되어 있는 임금은 520. 이 나머지 임금 다 어디로 가냐 이래가지고 직접 노무비 관리해라. 지금은 기재부에서 막 그렇게 지침을 막 내리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 필요 노동만큼을 급여로 받고 나머지 잉여 노동을 이윤이라고 부르면서 이건 자본가가 다 가져갑니다. 뒤에 가면 나오는데 그러면 내가 전체 나의 노동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가가치 일단 더 가치가 증식된 부분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가져갈 것인가를 분배하는 것을 이걸 경제학에서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동소득 분배율은 막스 철학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 빨갱이들 얘기가 이게 아니라 막스 철학의 대다수의 내용을 용어를 바꿔서 주류 경제학에서 다 차용하고 있어요. 이 노동소득 분배율은 OECD 안에서도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안에서도 이 노동소득 분배율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이 매년 발표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이 노동소득 분배율을 가지고 얘기하면 자본가들이 이렇게 반발하죠. 야, 니들한테 없는 니들이 돈 벌 수 있는 생산수단을 우리가 다 제공했다 아이가 이런 거예요. 아까 영상에 빵공장에서 나온 것처럼 공장, 뭐 토지, 건물 뭐 이런 것들을 자본가들이 된다 아이가. 그 다음에 기계, 설비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비용 들이잖아. 그 다음에 빵 만들면 뭐 밀가루, 계란 뭐 이런 거 들어야 되겠죠. 원료, 뭐 자재 뭐 이런 것도 다. 근데 이게 웃긴 게요. 일반 민간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요. 얘네들을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하고 이게 다 갖춰지면 그 다음에 노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하고를 경제학에서는 미묘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제표상에서는 아까 국가계약법상에서는 직접 노무비 이런 식으로 노무비를 따로 분류를 하는데 굉장히 정직한 계약서죠. 민간의 어디에도 이 노무비를 그렇게 구분을 안 지어요.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재무제표상의 이 카테고리로 구분을 짓습니다. 그게 어떻게 무슨 이름으로 구분을 짓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의 이름을 여기에 투하되는 자본의 이름을 불변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용어를 어렵게 해놓은 모든 경제, 법, 정치 용어 이런 것들은 지극히 해보려고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어렵게 해놓은 걸 넘어서 단어를 생략해놨습니다. 앞에 무슨 단어를 생략해놨냐면 실제로는 이것이 정확한 의미가 되기 위해서는 가치 불변 자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경제 용어지만 그럼 반면에 노동력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여기 노무비로 제공된 자본은 가변 자본이라고 분류합니다. 가치가 변하는 자본이고 가치가 불변하는 자본이고
뭐냐면 공장이나 토지나 건물, 기계, 설비, 원료들은 구입하는데 들어간 비용이 가치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가치가 불변, 고정돼 있다는 겁니다. 뭔 소리입니까? 땅 샀는데 주변에 막 개발되고 땅값 오를 수 있잖아요. 경제학에서는 그런 투기적 요소는 경제학 요소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적 요소로는 보지만 경제학적인 요소는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한다면 사실은 불변인데 가치를 증식하지 않는 측면에서 불변 자본이고 실제로 비용 측면을 본다면 이건 금액을 까먹는 것들이죠. 감가가 생기잖아요. 원료도 밀가루 오래 놔두면 신선하지 않으니까 뭐 군내도 날 것이고 막 이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치 불변 자본이고 유일하게 가변 자본, 노동력이 투입됐을 때 가치를 증식시키는 자본은 노무비밖에 없다. 노동력을 투입시켰을 때 필요한 임금을 주고 나니까 나머지 가치를 이게 남으니까 이게 가치를 증식시킨다고 자본주의는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경제학에서 막 얘기하면 이제 그러면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경영학에서는 이걸 비판해요. 우리가 다 되지 않느냐. 근데 함정이 있죠. 표면적으로 사용자들이 다 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노동자들이 1명, 2명, 3명 아까 빵 공장에서 한 명이 빵 3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임금, 하나는 운영비, 하나는 자본가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2명이 생겨서 2명이 만들면 하나는 임금인데 운영에 들어가는 이 빵은 반 개씩 줄어들겠죠? 3명이면 운영비는 더 줄어들겠죠? 줄어든 걸 1이 보내나요? 대부분의 자본의 속성은 줄어든 걸 1이 보낸단 말이에요. 자본의 호주머니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저렇게 해서 사람이 더 많을수록 남는 구조, 잉여의 구조는 더 커질 텐데 그 커진 잉여의 구조가 손익분기를 넘었을 때, 즉 공장, 토지, 건물을 짓고 기계 설비를 했던 이 비용을 넘어서고 나서 분배의 정의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넘어서고 나면은 그럼 사용자랑 노동자랑 똑같이 나눌 거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학적으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런 판별을 하더라도 크게 명분이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교재에 다시 돌아가서 이 노동소득 분배율과 착취의 문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쭉 읽으면서요. 다음 실습하기 전에 이거 읽으면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나시면 저부터 하나 읽을까요?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물건과 서비스는 노동의産물이다. 달리 말해서 노동은 인간의 삶을 생산해내는 원천이다. 인간이 노동을 통하여 새로 생산해내는 가치를 부가가치라고 한다. 100원의 자본을 투자하고 2개의 노동을 추가하여 110원짜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했다면 부가가치는 10원이다. 한 기업 안에서 모든 노동자들이 한 해 동안 생산해낸 부가가치의 크기는 영업이익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몫으로 계산된다. 감가상각비란 설비나 기계가 다른 몫을 다시 채우는 비용을 가리킨다. 기업의 부가가치 중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 즉 노동소득을 임금이라고 한다. 임금을 제외한 몫을 이윤이라고 한다. 이윤은 자산소득의 일종이다. 그리고 모든 자산소득은 불로소득이다. 자본주의 기업은 이윤 극대화의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또한은 이윤을 올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종종 불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는다. 임금을 짜게 주는 것도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이며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정리해고도 그 때문이고 외주용역도 그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부가가치는 누구에게 얼마나 분배되고 있을까? 노동자들이 생산해낸 부가가치 중 얼마나 큰 몫이 불로소득자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을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한국 사회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진짜 열쇠로 될 것이다. 몇 가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하여 세상의 비밀을 들여다보자.
요거는 오래됐긴 했습니다만은 이 불로소득과 중간 착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7조의 중간 착취의 금지해서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합법적인 틀로 어떻게 착취당하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 기사여서 매일신문 기사인데요. 요 2007년 기준 이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노인병원의 간병인 협회를 통해서 12명의 간병인을 고용해서 12시간씩 맞교대를 시킵니다. 50명의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데 병원이 환자들로부터 받는 간병비는 1인당 하루 2만 원, 환자 50명으로부터 받으면 하루에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한 달에 3천만 원을 받는 거죠. 환자들로부터 병원이 받는 돈은 한 달 3천만 원을 받는 겁니다. 병원은 그중 간병인 급여 명목으로 1,080만 원, 12명에게 9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간병인 관리 비용을 명목으로 250만 원을 간병인 협회에게 지불하고 있고요. 협회는 12명의 간병인들로부터 소개비, 회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인당 평균 67만 원, 평균 80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참고로 2007년 법정 최저임금하고 이런 것들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빈칸을 채우는 시험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앞에 기사를 이렇게 페이지 왔다 갔다 하면 보시면서 간병인 12명에게 얼마치 생산해주고 어떻게 착취가 이루어지는지 쭉 한번 빈칸 한번 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한 앞에 기사를 좀 보여주시죠. 예. 화면에. 그리고 페이지는 빈칸 채우는 데 두시고 기사는 앞에 거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5분 정도는 충분히 다 풀겠죠? 다 푸셨나요? 이게 간단한 문제인데. 네, 좋습니다. 다 못 푸신 거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때 돈의 흐름도 또 있는데, 자 여러분, 간병 노동자 12명은 병원에게 얼마치 상품을 지금 이 간병 노동 상품에 대해서 아니죠. 간병 노동자 12명은 간병 노동을 얼마치 생산해주고 있습니까? 환자로부터 3천만 원 받고 있으니까 3천만 원치를 생산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환자 50명은 병원에게 얼마치 간병 노동 서비스 상품을 주고 병원은 얼마치를 주고 있죠? 간병 노동 12명은 3천만 원치 노동을 생산하고 있고 병원은 환자 50명에게 얼마치 간병 노동을 주고 있습니까?
3천만 원 냈으니까 3천만 원치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환자 50명은 또 그 대가로 병원에게 얼마 간병비를 내고 있습니까? 3천만 원 내고 있죠. 다 3천만 원짜리.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입니다. 병원은 간병협회에게 간병 노동자 임금 및 관리 비용으로 1,33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그럼 얼마입니까? 1,670만 원을 병원이 먹는 거죠. 병원이 한 일이 뭐가 있죠? 병원 제공. 병원 제공, 장소 제공. 네. 병원이 우리 장소 제공의 값으로 이 1,670만 원을 가져갈 만한 금의 그 역할인가 의문스럽지만 어쨌든 나머지 1,670만 원을 병원이 책임집니다. 자, 협회는 간병 노동자들에게 얼마를 임금으로 주죠? 1,080만 원, 12명에 대한 임금으로 1,08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관리비는 얼마를 떼먹습니까? 1,330에 1,080을 빼면 되겠죠? 250만 원을 관리비로 떼먹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80만 원을 임금이라고 해놓고 그 12명에게 또 소개비하고 회비로 합계 얼마를 뗍니까? 80을 떼죠. 그럼 이제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 나누기 12 하면은 83만 3,333원 정도. 아까 최저임금 계산대로 하면은 주 40시간을 일하면 최저임금 계산하면 72만 원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12시간 맡겨되니까 12시간 맡겨되니까 주 몇 시간을 일하는 거죠? 주 6일 72시간을 일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 금액 자체도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체불임금이기도 하고 최저임금 위반이기도 하고 이 안에서 간병인 협회는 그냥 뭐 전화해서 연결해 주는 역할 정도만 하고 저 정도의 돈을 가져가고 병원은 그냥 장소 제공의 개념으로 제일 많이 가져가고 정작 그 안에서 돈을 낸 사람은 3천만 원을 다 내지만 그 노동을 실제 생산하는 노동자는 그 3천만 원 중에 83만 3,330원 한 달에 1,000만 원 3분의 1밖에 못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잘 보셨어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부가가치 분배입니다. 영업이익이 이러하고 인건비가 빨간색, 임차료는 거의 없네요. 요 안에서는 삼성전자의 공장이 전국에 5군데가 있죠. 임차료가 없다는 것은 다 자기 부지, 자기 건물이라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감가상각이 꽤 크게 발생된 걸로 잡아놨네요. 제세 공과금 이 전체 양에 비해 보면 얼마 돼 보이지 않습니다. 2014년도에는 뭐 6사 정도 비율처럼 보이는데 2017년도에는 영업이익과 인건비가 큰 차이가 나죠. 영업이익이 이렇게 늘어나도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임금은 오히려 이게 비율이라서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14년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 분배, 그러니까 이 영업이익에 따른 임금 분배를 저렇게 하고 저기에서 이제 또 순수익 남기고 그 순수익 안에서도 이익, 이익금 이런 형태로 남기고 해서 엄청나게 이제 재벌 곳간을 쌓는 어떤 비결이 부가가치를 어떻게 분배하느냐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영균 청년의 2018년도 2인 사고였죠. 2인 1개 작업이 필수로 요하는 작업도 혼자 작업하다가 트레이 뛰면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된 청년인데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수산인더스트리 투쟁을 이 이후에 했으면 좀 더 다른 환경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김용균 요 사태 때 김용균 사건 진조위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직접 노무비를 착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부 역할을 요구했고 그래서 기재부에서 직접 노무비를 이제 직접 노무 별도 계좌를 관리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지금 실제 국가계약법상의 임금상에서 이게 이 회사가 가져가는 착공률이고 실임금 지급률이고 이렇습니다. 동서발전소, 남부발전소, 서부발전소 모두가 다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자들이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대가를 이만큼 줘라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이제 가져가면서 이런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만 가지고 고용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노동소득 분배로 보면은 국제 비교인데요. 지금 요 자료에서는 프랑스, 미국, 한국, 그리스, 멕시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저는 OECD가 좀 그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회원국을. 지금 36개인가 이렇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몇 년 전까지 27개일 때까지는 우리나라가 나쁜 건 전부 다 1등, 좋은 건 전부 다 꼴찌, 아주 확연한 스탠스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르헨티나, 칠레, 멕시코 이런 3세계 이 남미 쪽의 나라들이 몇 개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1위 자리를 많이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멕시코 이런 나라들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한국이 지금 잘 보이는데 52%로 돼 있잖아요. 요거를 한 전체 평균을 따지면 우리나라는 요 다른 지표에서 나오는 43%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 이 운영비, 자기들 이윤 다 이 총합 그것을 다 가져가는 부가가치 총량에서 노동자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4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를 해보면 간단하죠. 스웨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민들 복지나 경제를 굉장히 잘 사는 스웨덴 같은 나라 얼마 정도 되느냐? 한 56에서 58% 정도 됩니다. 포인트 몇 배 차이 안 나네 싶지만 GDP 대비라서 그 수치가 엄청난 이 재화의 총량을 따지면 엄청난 양의 차이가 되는 거죠. 노동소득 분배율 제3세계가 들어오고 그리스는 포르투갈과 마찬가지로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에 동유럽 쪽에 심한 이제 이 자본주의 경제 위기를 맞으면서 좀 이제 낮게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2008년도니까 지금 현재 구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한국은 50%가 안 된다. 43% 기준이고 현대자동차가 임금을 굉장히 많이 받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전체 평균하면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51%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10년 일하면 연봉1억 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49%를 누가 가져가는 겁니다. 51% 노동소득 분배율을 현대자동차는 38,000명이 임금을 받습니다. 나머지 49%는 몇 명이 가져가냐는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부의 편중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할부 노동자들 사용자 이거는 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터에서 보편적인 1터에서 어떠한 형태의 지배 구조가 작동하느냐, 크게 고용과 노동시간, 노동강도, 임금 네 가지 간략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제일 한국 사회에 심각하게 작동하고 있는 문제는 고용과 해고를 통한 지배입니다. 여러분, 일할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은 어떤 사회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가들이 공장을 돌려야 돼요. 일할 사람이 얼마 없는 곳에서는 사장님 너무 피곤합니다. 좀 쉬다 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쉬어. 피곤한데 일하면 사고 나든 당연히 쉬어야지. 이래 되겠죠. 배고픈데 뭐 좀 먹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먹자. 배고픈데 먹어야지. 먹자고 하는 인데 먹자. 뭐 물래? 차으로 뭐 물래? 라면 물래? 국수 물래? 이런 분위기를 끌라고 우리 자연스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인구가 넘쳐나서 일할 사람이 막 넘쳐나요. 그런 사회에서 만약에 사장님 피곤한데 좀 쉬다 하면 안 돼요? 이러면 그래 쉬어야지. 쉬라. 근데 요 쉬지 말고 집에 가 쉬라. 쭉 쉬라. 안 나오는데 밖에 대기자 김씨 김씨 일러서 성국이 집에 간단다. 이렇게 안 되겠어요. 배고프다 하면 사장님 배고파요. 뭐 좀 먹고 일합시다 하면 이 자식이 어디서 배땡 초보로 소리 하냐 너 일하기 싫나? 이래 되겠죠. 이게 고용 구조에서 오는 어떤 관계의 표면이라면요. 한국 사회는 과거에는 취업을 원하면 언제든지 취업이 되는 사회일 때가 있었어요. 기준을 두자면 언제쯤입니까? IMF쯤인 거죠. IMF 전에는 대학교 생활하면서 뭐 맨날 술만 먹고 뭐 이렇게 해도 졸업장만 있으면 뭐 취직 걱정하고 이렇지는 않은 사회적 분위기였었어요. IMF가 딱 터지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회가 그냥 바뀐 게 아니라 법제도 환경을 어떻게 빠르게 바꿨는지를 봐야 돼요. 김대중 정부가 딱 들어서자마자 물론 뭐 제야에서 민주화 운동도 열심히 했고 나중에 노벨 평화상도 받고 해서 훌륭한 분이시지만 경제적으로는 또는 노사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신자유주의를 급속도로 받아들이면서
제일 먼저 김대중 정부가 입법 추진했던 게 파견법이었습니다. 파견법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 추진했던 게 근로기준법의 정비해고제를 산입하는 거였습니다.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제조업에도 파견 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근데 그 구조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글로 아무도 안 갈 거 아닙니까? 파견직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량 해고를 할 수 있는 법제도를 정비한 거죠. 그래서 파견법 제정 딱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정리해고 제도를 근로기준법 24조에 산입하면서 이제 특별한 요건만 갖추면 대량으로 해고시킬 수 있는 법을 처리한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노무현 정부에 가서는 기간제법을 만드는 과정까지 가면서 이제 완성도 있는 어떤 고용 불안정, 유연한 고용 체계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원이 있으면 안에는 구직자, 밖에는 구직자가 있고 안에는 이미 취업자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원 안에 밖에 구직자가 있고 안에 취업자가 있으면 그 원의 테두리에 층을 하나 더 만들어 버린 겁니다. 어떻게? 비정규직이라는 층을 하나 더 만들어서 노동자들이 자기들끼리 경쟁하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의 변화가 크게 없을 그 동일한 조건에서 사회 구조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고용 시장의 구조만 살짝 바꿔버리니까, 비정규직 고용 유연화에 살짝 바꿔버리니까 이제부터는 취직할 때 스펙이 중요하고, 이제부터 취직할 때 정말 살벌한 치열한 이런 경쟁을 해야만 입사가 가능한. 그리고 그 이전에는 비정규직 일자리, 비정규직은 정규직이 되려고 경쟁하고 정규직은 버티려고 경쟁하고, 이러는 가운데에 어떤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일할 사람이 많고 적음의 어떤 그런 이 어떤 형태를 구조를 바꾸면서 한국 사회 고용 시장을 이렇게 바꿔놨다. 그래서 고용과 해고를 통해서 언제든지 노동자들을 지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금과 노동 시간을 통한 지배입니다. 지금 조선소 생산직 노동자 임금 그래가지고 5년차 임금인데요. 시간의 수당은 얼마인지 한번 보십시오. 기본급이 216만 원이에요. 시간의 수당이 144만 1,800원, 연차 수당이 17만 2,800원, 한 3일 연차 수당 한 3개 정도를 돈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이 시간의 수당은 통상 시급이 안 들어가니까 216만 원에 이걸 합해야 370이 되는. 아마 우리 공무원들 임금 구조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성과상여금이랑 막 다 때려 얹혀야 얼마 정도 되지? 그 이전까지는 정말 실질 임금에 못 미치는 어떤 이런 문제들. 아까 현대자동차 말씀드렸는데, 현대자동차도 성과급의 비중이 연봉으로 치면 한 3천만 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걸 다 때려 얹혀서 실제 근로기준법 체계에 어디에도 없는 연봉제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연봉제라는 개념, 법의 판결문에는 포괄임금제라고 되어 있는 이 제도는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고 법이 열어준 판례의 예외 규정이지, 임금 틀로 그런 임금 틀이 법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적인 임금 틀은 1급제, 그러니까 하루하루 일하는 1급제와 월급제 이 차이밖에 없어요, 법에서는. 근데 대다수 현장에 가보면 전부 다 연봉 얼마냐 이러잖아요. 그 연봉제라고 하는 것은 급여체계, 근로기준법 급여체계에 없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웃기게도 어디 특히 막 학원 같은데, 그런데 또 지금 오션비치 투자하고 있는데, 옛날에 오션비치 처음 가입해 왔을 때 임금교섭 하려고 급여명세서 가져오라니까 급여명세서를 못 준대요.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임금교섭을 어떻게 합니까 했더만, 자기들은 다 스카우트가 와가지고 개인마다 임금이 다 다르대. 그리고 입사할 때 보안사약서를 다 썼다는 거예요. 자기 연봉을 절대 밝히지 않는 걸로.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 웃기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고 다 갖고 있어. 내 장담하는데 당신들 임금 다 똑같다에 내 전재산 오른쪽 손목을 갖다 겠습니다. 막 아니면 어떡하실래요? 내가 곱게 진짜로 갖고 오세요. 그럼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자기 100% 다르다는 거예요. 또 갖고 왔어요. 자기들이 망연자실 해가지고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급여를 받으면서 니는 스카우트 왔으니까 요 수당 주니까 니 이거 말하면 니 이거 안 준대. 이런 식으로 다 해가지고
서로 얼마 받는지 모르고 서로 경쟁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 근데 실제로 급여가 다 똑같았어요, 직원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시 이 임금을 가지고 이런 식의 저임금 구조, 포스코 이런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제철 얼마 전에 지금 쟁년도 임금 협상 타결했거든요. 상여금이 2,700인가 이래요. 상여금 빼면 도대체 얼마지? 월을 하면 월급 얼마 받는 거지 하면 굉장히 크게 막 높지 않은 이런 것들 대기업 임금 구조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구급이라고 해서 2023년도 기준에 있는 건데요. 보수 계는 총 270만 원인데 그 중에 시간의 근무로 달리는 비용이 48만 원. 이거 빼버리면 정말 정말 공무원들 구급 우리 공무원들 진짜 좀 마음이 아픈 게 정말 엘리트들이잖아요. 공부 잘하고 막 진짜 열심히 취업 준비하고 해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진짜 210만 원 이래 받았고 어떻게 먹고 사는지. 추가 이빠이 했네. 네, 최대치인 것 같아요. 시간에. 그리고 이 공무원들은 또 이게 시간의 수당도 막 일이 있으면 막 시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에는 동의를 구해서 연장 근로를 할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명령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시간의 근무를 제가 해야 됩니다 요청하고 해라라고 명령해줘야 하는 이런 구조로 형식 체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웃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할 일이 있어도 딱 지급 범위 안에서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조금씩 바뀌었다고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한 달에 13시간인가? 그렇게 딱 규제해가지고 그 이상은 일을 해야 돼도 못하게 하고 그럼 그 이상 일을 해 자기 부서에 자기 일을 해야 되면 그냥 보수 없는 시간에 근무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많이 봤어요. 김영균 열사의 그림엑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간 수당 23만 원, 휴일 수당 10만 8천 원, 연장 수당 10만 얼마 해서 이걸 다 합쳐갖고 40만 원 돼가지고 실수령액이 220만 원 이렇게 받는 거죠. 요거는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요새 무슨 식 경영이다 무슨 뭐 시스템 이래가지고 많이 나오는데 노동 강도를 통한 지배해서 요거는 영상을 좀 매우 중요한 요소라서 영상을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안 보고 조금만 시간 때문에 조금만 끊어서 보도록 할게요. This is the story of a revolution. A revolution in the way we work. A revolution in the way we live. A revolution in the way we eat. And it's the story of the man who was the principal architect of that revolution, Frederick Winslow Taylor. 포드주의에 반대되는 테일러주의의 얘기입니다. Taylor was the first human being in history who looked at work and took it seriously. They're all fighting on the battleground Taylor created, which is taking work seriously. Taylor was a machinist. He respected his fellow machinists. He spent 3 years watching to figure out what machinists did. It took 3 years to understand their job. He didn't want to depend on skilled workers, so he created a way of looking at their job and cutting it down into little modules which each person could learn in a day. It is almost required of a man doing such work that he be so stupid and so phlegmatic that he more nearly resembles in his mental makeup the ox than any other type. Taylor and his assistants recruited 12 of the strongest men they could find and descended on the rail yard to time them loading pig iron. After just 1 day under Taylor's stopwatch, only 3 of the men came back. The next day, there were only 2. The next, only 1. Taylor found a man whom he enshrined as Schmidt. His real name was Knoll. Henry Knoll was doing something like 12.5 tons in a day. Taylor got him to do 47.5 tons. Taylor's science substituted
for what the individual person lacked. So how could we expect a man like Noel to carry 47 tons of pig iron a day? Taylor did something very similar with the world work. He said, this can be subjected to exactly the same kind of science that we use in tracking the stars in the constellations. This was Taylor's preoccupation, his obsession, to find that one best way of doing all kinds of work. Every area of modern life in the years after 1911 seemed to be touched by this notion of efficiency and productivity. Scientific management in the libraries, scientific management in the churches. Taylor's works were translated into German, into French, into Japanese. In the 1920s, a man named Leffingwell systematically took Taylor's methods and applied them to the office, so that at one point he was timing how long the secretary took to roll the paper into the typewriter, and they were measuring how much a typist could do by square inches of text. What this is our standardized process books. Each book represents an operator on the line. And what it does is it breaks down the operation by steps, how many seconds it takes to do each option. Basically what we do is we first go down to the operation, and we will actually time each element, and we'll do 10 cycles and 3 different operators, and we'll get an average time, and those are the times we'll use for each operation description. Okay, this is a typical standardized work analysis sheet. So the first thing an operator would do is check the door coming down this conveyor and pick it up. Second step would be pick up the bolts, air gun, and pick up the front door. And then the third step, place the door and shoot it. So here's step 4, he goes back to this other conveyor, pick up bolts, and pick up the rear door. And then the 5th step comes back with the rear door to this position, place rear door, and shoot the bolt. So he brings it back, places it, and shoots it. Just looking at that process myself, I can see possibly 2 of these steps that could easily be eliminated. We could very easily put an overhead synchronized dolly that would carry the bolts and the gun from one vehicle to the next vehicle, and that would save at least 2 trips. And if you measure that time, which is very easy to measure with the stopwatch, we could possibly save 10 to 15 seconds off of this process. The way we have these down on the floor so that we don't miss any, we put tape on them so that we always put them back in the right order. So if we put one in the wrong place, you're going to see right away that something's not right. But in Frederick Winslow Taylor's time,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제조업 현장에는 지금 이 단계보다 더 가 있습니다. 이제는 AI와 자동화와 싸워야 되는 어떤 단계까지 가 있고, 그 전에 이 테일러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표준 공정화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고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누구든지 경쟁해가지고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그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될 일이 고도의 숙련성을 요구하는 일이면 또 다른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자본은 고용을 유연하게 하면서 또 한 축으로 어떻게 이 구조를 자기들이 지배 권력이 작동하기 위해서 하냐면은 공정을 표준화하는 겁니다. 그 단초는 자본주의 시작과 동시에 테일러라는 사람에 의해서부터 연구됐고, 지금은 이러한 형식의 경영 기법이 일반화되어 있는 거죠. 맥도날드에 가면 처음 입사한 직원이 10분만 교육받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만들어내는 맥도날드 햄버거에 똑같은 맛의 햄버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뒤에 가면 맥도날드의 그 표준 공정도 나오는데 영상을 시간을 좀 끊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아까 한 동작 한 동작 연구하는 게 모듈을 연구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일체 없애는 거예요. 문짝 들어서 두고 가서 붙이고 두룩 이렇게 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럼 컨베이어 또 흘러가죠. 문짝 들고 다시 가서 대고 두룩 이 동작만 반복하도록. 그랬을 때 이 한 사람이 한 시간에 몇 개의 문짝을 붙일 수 있냐를 또 산수로 하는 겁니다. 이걸 맨아워라고 합니다. 맨아워를 딱 정해놓잖아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러면 표준 공정의 맨아워가 1시간에 문짝을 50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오늘 사람 몸이 항상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감기 몸살 심해서 엄청 힘들어요.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와서 일하는데 45개만 했다. 그럼 이제 평가해서 이제 저평가 받고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되어 있는 이제 관리 기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면 이제 이 표준 공정에 따라서 하면 오늘 입사한 사람도 당장 이 숙련의 과정이 필요 없이 표준 공정만 따라가면 되는 이런 형태가 그런 고용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내몰아도 작업 인력은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는 이런 형식의 통제 방식이 되고 있다. 30분의 이야기 됐다고 해서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김영환 동지한테 현장에서 감시를 어떻게 하는지 RFID라고 하나요? 이 인식칩을 넣어가지고 보통 이제 왜 우리 서울에 가면 서울 여의도 가면은 직장인들 로망이 그거잖아요. 출입증 목에 걸고 점심시간에 손에 아를 한 잔 들고 걸어가는 거. 이게 모든 직장인들의 로망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인식칩을 넣어가지고 직원이 어디를 다녀도 어떻게 감시하고 이런 그런 뉴스에 나온 기사가 있는데 그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고 그 영상에 대한 설명까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나가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제조업 공정이 저렇게 표준화시켜서 일터를 획일적으로 만든다면 요즘에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게 금속이 맨아워를 가지고 협상을 해요. 그러니까 협상을 잘하면 또 좋은데 예를 들어서 야간 노동 아까 금지되니까 경주 같은 데는 포항은 야간 노동을 못 없애요. 고로 불을 못 끄기 때문에. 근데 경주는 이제 자동차 부품사고 조립하고 이런 데가 많으니까 부품사가 많으니까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하고 근무 형태를 바꾸는데 주간 연속 2교대제를 하면서 맨아워 피치를 올려버리는 거예요. 환장할 일이죠. 그러면 컨베이어가 만약에 초당 뭐 30cm를 갔다 그러면 초당 50cm를 가게 맨아워 피치를 올려버린 거예요. 그럼 아까 공정은 동일해요. 근데 뭐가 빨라져야 돼요? 이 속도가 빨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높여놓고 주간 연속 2교대제 했다. 이런 협상 벌이는 진짜 저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생각되고 노동조합 대중을 진짜 우롱하는 행위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최진영 우리 사무장님한테 지난번 한번 다른 여담을 나누다가 포항시의 그 둘레길 이런데 에어건 설치 이거를 기한하고 품위에서 지금 이제 됐다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제조업과는 저는 완전히 다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을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또는 안전하게 하는 이런 것들은 표준 공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노동의 가치는 더 높게 절상돼야 될 노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생산해내는 대민 서비스는 재화의 양으로 측정하기가 매우 애매하지 않습니까? 측정하기 매우 애매하지만 굉장히 사회의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동에 대해서 저는 우리 다른 조합원들에게도 항상 강조하는 말이 하나 뭐냐면 본인이 받는 임금을 내 노동의 가치라고 여기지 말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아까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일한 만큼의 돈을 우리는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들은 그만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의 노동을 그 가치를 환산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 노동이 존재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 노동이 이어지다가 끊겼을 때 어떤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는지 이게 우리 노동의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은 제조업 현장에서처럼 지표로 드러나고 산술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를 유지하게 시민을 안전하게 행복하게 하는 이런 여러 무형의 많은 가치들을 생산해내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것이 중단되었을 때 사회적인 효과, 사회적 비용 어마어마하겠죠. 그것이 우리 노동의 가치다라는 것을 저는 잊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더 노동의 철학을 넘어서서라도 귀하게 여기면서 서로를 좀 이렇게 좀 다독였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만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다음 상임위 때는 자본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돼서 신자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가 트럼프가 지금 왜 저 난리를 치는지 저게 지금 향후에 세계 자본주의를 어느 방향으로 갖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난번 노동기본권에 이어서 이강으로 하고 그거 하고 난 다음 상임위 때는 스피치 훈련 이렇게 거기는 실무 기능적인 교육을 쭉 해나가고 여기서는 요 강의 다음 강의는 4강으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죠? 식당으로 이제 바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식당으로 이동해가. 내가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그 식사 전에 좀 뭐 더 감소 나누시 대화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거 잘린 영상도 제가 김영환 동자와 같이 보내놓은